안녕하세요. 버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금리가 0.2%씩 오르게 됩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가상금리 조금 내려서 주담대 변동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데, 공적자금 대출금리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디딤돌 대출금리가 이와는 반대로 0.2% 올라간다는 얘기죠. 정부가 디딤돌 버팀목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전격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지방은 좀 적용하지 않고 지방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 구입되는 금리를 또 우대해주는 그런 어떤 또 우회로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간에 디딤돌 버팀목 가장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이 대출 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장 금리와는 반대의 궤적으로 공적 자금, 특별히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금리 시장이 그만큼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부터는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체감될 정도로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데, 이게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 경색 국면에 있고, 전체적으로 이 기업과 가계, 이 고금리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어떤 보합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도 빨리 낮춰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이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픽스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주담대 부수 거래 조건 충족 시 금리 감면 한도를 0.1% 확대할 예정이고, KB국민은행 역시도 0.1% 주담대 금리를 낮추게 되고요. 신한은행도 주담대 금리를 0.1% 낮추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 금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추가될 수 있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 모두 전월 대비 변동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코픽스에 따른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 농협은행은 주기형 상품금리를 최고 0.60포인트 인하한 바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 대출과 갈아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한계가 많아서 단기적 금리 인하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디딤돌 대출은 오히려 0.2%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깊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겠고, 코픽스와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눈에 보이면서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진입료가 더 활짝 열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의 진입료가 더 활짝 열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 가능성도 엿보이는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경제적 불확실성이죠. 이런 어떤 우려가, 공포 심리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한국은행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 날 25일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정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되려 지금 환율 상승세 때문에 지난번에 동결을 유지했었죠. 모든 시장의 예상을 딱 깨버리고 아주 매파적으로 금리를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동결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워낙에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더 이상 금리를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발,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금융 변화의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했다가는 한국 경제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그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5일 날은 아마 거의 100%, 0.25%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으로 꽂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빚을 내서 그 가계부채를 뭔가 원금이자 넉넉하게 갚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정도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어떤 이 한국은행의 금리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도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어떤 금리 부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다, 여전히 좀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착시 현상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뭐 코픽스 내려간다 해서 뭐 주담대 금리 또 내린다고 해서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 절대로 금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금리를 밑으로 끌어내릴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는 이미 이 3, 4년 전에 미국에서의 어떤 미연준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더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왔죠. 오히려 뭐 미연준은 금리를 엄청나게 빅스텝을 밟아가면서 올렸는데 한국 시중은행 금리는 당시 1% 금리였습니다. 거의 뭐 5%에 달하는 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어떤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중은행 금리는 한국은 특히 1%. 이미 별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준금리 내리고 시중은행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줘도 이거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외 변수, 특별히 미국발 연준의 이 동결과 또 인상이라는 금리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환율에 딱 지금 발목이 묶였잖아. 그러니까 뭐 어쩌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겁니다. 환율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인 어떤 뭔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어떤 단기적 대책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달러 팔아가지고 뭐 환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달러 태우는 어떤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환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화 가치의 경쟁력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늘 언제나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는 틈새를 바라보셔야 된다. 당장 뭐 24일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성동구치소 부지, 일명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1월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확실한 어떤 분양 일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뭐 이렇게 조감도도 아주 멋지게 나왔죠. 계룡건설에서 이제 수주를 맡게 됐고, 뭐 상당히 숲세권도 좋고, 송파의 모든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형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16개 동 1240가구, 굉장히 뭐 대단지를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냥 공공분양가로 나오면 뭐 9억 정도, 10억 넘어가겠죠. 근데 이익 공유형 약 300세대 정도가 나눔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5억이나 6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뭐 송파구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에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입지면 보더라도 오금역과 지금 계룡역 딱 끼고 있지 않습니까? 송파에서 아마 가장 좋은 어떤 역세권 입지를 가진 곳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익 공유형, 나눔형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 가격이 5억대에서 6억대로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송파 쪽 신축치고는 뭐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라 볼 수 있겠고, 뭐 진입 비용이 요새 같은 시대에 고금리, 제가 초반에 쭉 말씀드렸죠. 금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계속적으로 궤적이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진입 비용이 일단 저렴하다면 내가 이익 공유형이라 하더라도 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래도 리스크를 충분히 줄일 수 있고 핵심 입지에서 주거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일정이 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증산 4구역, 여기도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716세대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파 창의혁신 성동구치소 부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공공임대는 430세대 정도 나오게 되고요. 2422세대인데 여기도 뭐 증산 4구역은 뭐 일단 이렇게 되면 3, 4억 정도의 또 이익공유형, 나눔형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뭐 굉장히 어떤 부동산 심리에 있어서의 어떤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고분양가, 분양가의 어떤 고점 물리지 않게 일단 조심해야 될 게 이 고금리니까 이 심리적인 어떤 이 공포심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떤 가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도 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심리 악화에 3대 지수가 뭐 다우, S&P 500, 나스닥까지 뭐 지난주에 2.2%나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도 지금 심상치가 않다. 물가도 지금 CPI가 3% 정도 오르게 됐고요. 소비 심리마저 지금 꺾이는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불굴의 기업이라 말할 수 있는 기업들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방산산업이라 할 수 있는 뭐 로켓, 반도체, 최첨단
우주공학 쪽에 들어가는 재료들, 아연 같은 경우를 비철금속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한 어떤 한국의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MBK 영풍이 고려 아연과의 경영권 다툼. 결국 MBK가 이 중국 지분이 한 5% 정도 있는데, MBK가 경영권을 가져가게 되면 이게 자칫 이 중국 자본이 훅 밀려 들어오면서 한국 고유의 어떤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좀 상당히 좀 심기를 거슬리는 그런 어떤 계속적인 어떤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통제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 대기업 그리고 아주 견실한 기업들이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그래서 국내 기업의 걸출한 이 경쟁력들이 소실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기반의 흔들림. 결국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 변화도 한국의 수출 주도형의 그런 어떤 견조한 모습들이 다 상실될 그런 위기까지도 올 수가 있고요. 이런 업황악화로 인한 고금리 상황, 과연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수 있을까? IMF 당시에는 기업 자금 악화만 고려가 됐었는데, 이제는 2025년은 가계부채까지도 지금 동반해서 상당히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한경업 회장까지도 지금 한국 경제는 벼랑 끝에 와 있다. 이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시총이 삼성보다 14배 더 뛰어넘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로 고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어떤 한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의 가장 주도적인 산업, 조선, 방산, 그리고 원자력, 반도체 다 내주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면 그냥 가장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국가 주도적인 어떤 경쟁력 가치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이렇게 소실이 돼버리면 아무리 부동산 자체가 단단하게 어떤 자산 가치 시장을 내적으로 다져나간다 해도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자력, 조선, 반도체, 철강 다 내줄 판이 되고 전방위적인 경제 대란의 파국까지도 예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올드한 이 호가의 허구성은 그만 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적으로 보자면 이런 위기가 오히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거가치 안정성에 기반한 저가 진입의 기회가 또 될 수도 있겠어요. 이 위기를 한국의 특징의 하나라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또 민족적인 어떤 그런 결연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저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비용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 금융시장에서도 계속 반영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난주에 2,100억 원 또 금요일날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술술 빠져나가고 새고 있어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IMF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어떤 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상가들, 주변 상가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들 보면 손님이 없어. 그만큼 기업 경기 전망이 2009년 이후에 최저를 찍고 있고, BSI가 87.5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경제적인 어떤 급박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서울의 매매가가 강남구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도곡 우성 5억 3천 빠지고 있죠. 역삼 럭키 3억 1천만 원 빠지고 있습니다. 도곡 렉슬 2억 1천만 원 빠지고 있어요.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10억 이상 빠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도곡 렉슬 위주로 10억 이상 빠지고 있고, 한양 6차 정도 15억 5천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전세가의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강남 3구가 반등과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궤적으로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충분할 정도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전반적인 기업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자금 경색 곧바로 후폭풍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매매와 전선의 일부 지역에만 지금 상승하는 그런 일부 지표일 뿐, 전방위적인 조정기는 지금 진행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송파 창의 혁신구역 같은 곳, 증선 4구역 같은 곳, 틈틈이 그런 것들 아주 쏠쏠하잖아요. 서울 도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온다면 딱 선택지를 정해도 정말 전혀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공유형이라는 말처럼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죠. 지금 뭐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물가도 지금 제대로 잡히지 않고 주식, 뭐 가상화폐, 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경제 아이콘이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지금 상당히 경제 부분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고스란히 한국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본 전제가 되는 부동산 자산 시장 역시 굉장히 대조정기를 맞을 가능성 큽니다. 그러니 틈새 잘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람 보토파이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